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도창 감염 의심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2명이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 질병청은 잠시 뒤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자에 나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에 올해 최저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해 1,3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하면서 결과와 후폭풍이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이 재심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찬반 논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통제안이 발표된 날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무더기로 번복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 통제 속에 경찰국이 출범하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면서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누리호가 목포 궤도에 올려놓은 성능 검증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오는 8월 달 탐사선 발사와 내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경북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이 북상해서 모레 오전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더 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여야는 이 징계를 놓고 지금 어수선합니다. 오늘 저녁엔 국민의힘이죠. 사상 초의 당 대표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요.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당이 모두 이 징계위원회로 시끄럽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7시인가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위 제목이 보니까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더라고요. 네, 7시에 열리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본인은 거절당했다고 하던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뭐 출석을 안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좀 윤리위의 어떠한 그런 진행 자체가 굉장히 보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 보안 유지가 되고 그 네, 독립적인 기구잖아요. 사실 확인은 좀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징계 대상자 이게 징계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징계위원회. 그렇죠.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데 징계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러니까 징계 대상자는 당연히 출석을 하게 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징계하니까 본인이 해명을 하려면 해명할 수 있죠. 당연히 오늘 뭐 징계위가 열린다고 하면은 본인한테 알리고 또 나와서 어떤 그런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돼요. 그게 또 적법 절차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본인이 안 나오신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과연 본인이 그러면 출석 요구를 받고도 자의적으로 그냥 안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 얘기대로 뭐 거부를 당한 건지 사실 그 부분은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 내용을 좀 모아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가세연에서 내일 윤리위가 열리는 시간에 뭐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십시오. 이거 단순히 무슨 CCTV 공개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로세로 연구원 유튜브 채널이죠. 여기서 이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뭐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 의혹들을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 요거 가지고 지금 오늘 윤리위가 관련해서 이제 징계 심의를 하는 건데요. 여당 대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징계위에 현직 여당 대표가 징계위에 올라간 거예요. 야당에서 보기엔 좀 어떻습니까? 뭐 성비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누구나 예. 동등하게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 특히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성비위, 무관역 원칙에 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저희 당에서도 발생했던 성비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네. 저희는 지선 전에도 선거에 불리한 걸 알면서도 빠르게 징계를 진행을 했고 국민 여러분께 박완주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솔직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했다라는 것을 선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네.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에 대한 성비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리고 강하게 중립적으로 네.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립적이게 그리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네. 지금 만약에 징계 심의가 논의가 돼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되면은 물론 징계를 안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징계를 하게 되면요. 네. 이런 수위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전혀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좀 보안 유지도 이제 예. 필요한 것이고 또 굉장히 뭐 언론이나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그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그 신현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뭐 약간 뭐 변명같이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사건은 이제 이번에 그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그런 뭐 나오는데 성상납 사건 그 자체는 아니고요. 네. 예, 그걸 그와 경찰이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좀 예.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것을 교사한 거 아니냐. 네. 좀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 인멸 교사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거기 좀 이준석 대표 드리는 측근으로 것이고요. 불리는 예.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 관계자들을 만나서 예. 투자 유치를 약속한 것이 네. 이것이 이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심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가장 그래서 오늘 열리는 징계 윤리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었냐. 사실 이제 그 부분이겠죠. 네. 그 이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냐. 사실 이것은 오래전의 일이라 좀 가리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뭐 물론 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내가 왜 증거 인멸할 리가 교사를 왜 했겠냐. 이제 이러한 뭐 주장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지금 이 징계 대상에 오르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떠한 그 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이 뭐 각서를 만든 뭐 이런 행위가 과연 어떠한 그런 그 품위 손상에 좀 해당할 수 있는지 사실 이제 그 부분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윤리위원회 그 위원들은 오늘의 좀 결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면 2년 뒤에 있는 총선도 기약할 수 없다, 당의 치명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제 봐주기식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누구를 또 오히려 뭐 타겟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예. 어떠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냥 저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들이 봤을 때 어떤 그런 뭐 의혹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게 징계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뭐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어떠한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그런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 저는 그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그 아주 어떤 그 자료의 근거에서 네. 객관적인 자료나 아니면은 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술의 근거에서 내리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최강욱 의원의 징계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객관적 증거, 뭐 녹취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날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그런 진술, 그런 것에 들어서 결국은 성희롱적인 발언이 있었다. 이제 이것이 결국 다 모든 징계위원들이 납득할 정도의 그러한 징계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당원권 정지의 징계가 내려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징계도 그러한 징계 의원들이 납득할 정도의 그런 소명이 있을 때 징계 사실이 인정이 될 때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어떤 그 징계를 인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 다음 수순으로 어떠한 수준의 이제 징계를 할지 이제 이걸 결정을 해야 네, 되겠죠. 지금 이준석 대표 보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 좀 뭐 포에니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원로인 내 정치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것을 놓고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지금 징계 논의에 관련해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 전망도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징계 회부가 된 게 4월 말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때가 검수완박 국면으로 굉장히 국민의힘도 굉장히 그 검수완박 법안에 네. 예, 많이 그렇게 올인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징계가 이렇게 게시가 됐는데 네. 그 징계위원회는 정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거기에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뭐 무슨 의도랄지 그런 것이 네. 저는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또 윤리위원장 이항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또 임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은 무슨 뭐 당에 관계하신 그러니까 이 직 외에는 어떤 뭐 당협위원장이랄지 아니면 예. 뭐 이번에 뭐 대선에서 어떤 관여를 하셨던 이런 분이 전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그 검수완박 국면에서 밤늦 이것도 이제 저녁에 열렸거든요. 그 네. 윤리위가 갑자기 징계 게시를 한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것은 독자적으로 윤리위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정치적 해석 자체는 저는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 성희롱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되면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중징계가 내려진 거 아닙니까? 6개월 당원권 정지, 당원 자격 정지인데요. 지금 본인은 이제 재심 청구하겠다는 거죠. 예, 6개월이면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윤리심판원에서는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엄중히 판단을 했다라는 그 결과의 일환인데요. 예, 예. 실제로 본인에 대한 소환 그리고 해명도 들은 상황이고 네. 또 해당 그 회의에 같이 참여했던 그 보좌진들의 증언도 확보를 한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윤리심판원은 대부분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시기 때문에 네. 중립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한 결과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본인이 재심 요청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한 만큼 이 재심이 윤리심판원에서 인용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또 그거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 해명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 이제 부인했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2차 가해를 당했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까지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징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성 비위나 성과 관련된 뭔가 이런 징계가 있었을 때 그게 평생의 오명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조금은 해명을 하고 싶다라는 또 의지의 일환으로 재심을 신청한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당내에 지금 좀 분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우상호 위원장님도 비대위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네. 많은 의견 표출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한 약간의 우려의 표명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명확한 팩트를 베이스로 해서 어떤 그 앞으로 우리 당이 이런 성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개인의 의견을 표출을 이렇게 막 공방으로 가는 것 자체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긴 저희가 합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안민석 의원은 월드컵 앞두고 손흥민을 집에 보낸 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물론 우리 당에서 최강욱 의원을 아끼는 여러 아쉬워하는 지지자분들의 생각도 있긴 하지만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중도층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성비위 사건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좀 엄중히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결과에 또 근거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내에서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더 적극적인 이런 성비에 예.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이번 주에 저희는 원내 그 전체 의원 워크숍이 있고 네. 또 당의 평가 쇄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또 신랄한 네.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당이 모두 지금 징계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행안부 경찰 통제 권고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찰국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안부의 경찰국을 네. 새로 신설하는 방안인데 이를 네. 놓고서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을 너무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여당에서는 너무 권력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경찰 권력이 네. 그래서 좀 견제하고 통제해야 된다 그런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이제 검수완박 법안의 이제 통과로 인해서 이제 직접 수사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고 네. 또 경찰의 직접 수사 그 권한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검수완박 법안의 결과는 결국은 경찰을 공룡화시킨다. 공룡 경찰의 탄생이다. 지금 이제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비대해준 이 권한을 어떻게 제대로 행사하는지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데 네. 현재 검경 수사권 그 분리 이후에 예. 지금 검찰이 경찰에 지금 수사 지휘를 하는 권한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사실은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 지휘를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네. 이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지금은 법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경찰을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행안부가 이제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의 기관이고 네. 그리고 또한 정부 조직법상으로도 이것은 행안부 소속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내부 통제를 행안부에서 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지난 검수완박 그 법안의 국면에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통계를 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수사가 좀 부실해서 검찰에서 보완 수사라고 요청을 해도 지금 그 6개월 이내에 지금 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아무도 지금 그러니까 업무 지연, 수사 지연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가 네. 파악하고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법상으로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이제 신설하자. 뭐 이러한 지금 방향을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은 적절한 방향이고 네. 경찰에 대한 통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경찰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기 때문에 예. 어떠한 형태라도 통제가 이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국이 이제 설치가 되면 야당에서는 뭐 인사권, 감찰권까지 다 갖게 되면 확실히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상당한 우려가 있죠. 예. 실제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 당연히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강화가 돼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한동훈 측근 장관을 법무부에 앉힌 이후에 검찰을 장악하고 예.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측근입니다.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예. 측근을 행안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검찰까지 장악하려고 하면 권위주의 정부가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91년도에 경찰청을 독립시킬 때는 독립시킨 이유가 있죠. 경찰의 권한을 중립적이고 그리고 네.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역할에 보장을 해주신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면서 인사권, 예산권, 지휘권, 징계 요구권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된다. 이랬을 때 경찰이 결국에는 정부의 그런 뭔가 수하가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네. 더더욱이 지금 아직까지 행안부 장관의 이런 사무에서의 경찰의 치안 이런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에 대한 그 감독 감시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령을 바꾸면서 시행령으로 이 법률과 시행령의 미스매치를 조장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인데 네. 이런 방식으로의 앞으로의 정권이 간다면 국민들도 동의하기는 어려울 근데 것이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만약에 신설을 하게 된다면요. 네.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국회 내에서 이런 위헌적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경찰의 그 권한이 비대해지면 이걸 감시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중립성,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자치 경찰 제도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런 방향의 건설적인 좀 대안의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감염 국내 의심 환자 가운데 한 명이 방역당국의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종 확진 여부를 잠시 뒤에 발표하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방역 조치와 감시 대응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자 확인 및 대응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의사 환자 2명의 진단 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이며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 미열, 피로 등 전신 증상과 피부 병변을 보였으며 인천공항 입국 직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 환자로 분류된 직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즉시 검체를 채취하였고 현재는 동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환자 발생으로 즉각적으로 금일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 발령으로 현재의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다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 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에 대하여 하반기 검역관리 지역을 지정, 특히 원숭이 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 발열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원숭이 두창 확진자 유입에 대비하여 백신과 치료제의 활용 계획과 추가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대상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숭이 두창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확진된 환자와 접촉을 통해 노출된 사람 중 접촉 강도가 중위험 또는 고위험인 경우 비축 중인 2세대 백신을 활용하여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에 동의하면 최종 노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또한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치료제입니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를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원숭이 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에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진 대상 안내문을 기배포하였으며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진료 및 확진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금일 오후 통보하였습니다. 원숭이 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에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해 계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역당국의 발표 내용 들으신 것처럼요. 원숭이 두창 환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1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한 A씨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도 조속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내륙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최고 12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쏟아부을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장마 전망 알아봅니다. 정혜연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중서부와 제주도에서부터 동시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내륙에 장마 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30도를 크게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진 후라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마전선은 내일과 모레 전국에 장맛비를 뿌린 뒤 주 후반에 다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강해지며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 기간에 비가 꾸준히 내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차례씩 강한 비가 집중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침수나 산사태 등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변 취약지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올려놓은 성능 검증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 실려있는 큐브 위성은 오는 29일부터 이틀에 하나씩 궤도로 사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성능 검증 위성이 지상국과 교신하면서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어제 오후 우주 궤도에 진입했고 남극 세종기지와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단방향 교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신호를 보내고 지상국에서 이를 수신한 건데요. 오늘 새벽 3시 1분에는 항우연 지상국과 위성 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양방향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양방향 교신을 통해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위성의 상태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성능 검증 위성에 큐브 위성이 4개가 실려 있는데 언제부터 궤도에 진입합니까? 네, 큐브 위성은 오는 29일부터 성능 검증 위성에서 분리됩니다.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데 사출할 때 가해지는 충격으로 성능 검증 위성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9일에는 가장 먼저 조선대 큐브 위성이 사출되고 7월 1일에는 카이스트, 3일에는 서울대, 마지막으로 7월 5일에는 연세대 위성이 궤도로 발사됩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는 전용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큐브 위성의 사출 과정을 촬영할 예정이어서 이후에 큐브 위성의 궤도 진입 과정을 실제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앞으로 2년간, 큐브 위성은 1년간 우주 궤도를 돌며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는 우리나라 300개 기업의 다양한 기술력이 총결집돼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도 한층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리호에 들어간 부품은 무려 37만여 개. 우리나라 기업 300여 곳, 연구진 1000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누리호 설계부터 부품 조립, 성능 검증과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이뤄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국가의 큰 일이다 보니까
우리 기술력을 이제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여 기업에 쓰인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80% 수준인 1조 5천억 원. 단순 비교에도 나로호 때 1,775억 원의 8배가 훌쩍 넘습니다. 정부는 이제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영국의 버진 갤럭틱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위성 통신과 위성 인터넷 등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주 산업은 그야말로 블루 오션입니다. 민간 기업이 그 하드웨어 쪽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만은 활용이나 그거를 이용한 정보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데 우리가 기울인다면은 오히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우주 산업은 530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3조 2천억 원 정도로 아직 전 세계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화려한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 K-스페이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걸로 조작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고위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늘 서훈 전 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3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지난 2020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혔다며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었던 건지 확인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화상 판매기를 통해 일반 의약품을 살 수 있게 하는 시범 사업이 승인되자 대한약사회가 전면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규제 특례 과제에 일반 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가 포함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겁니다. 약사회는 대면 원칙 훼손과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등의 이유로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시범 사업을 허용했다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웃 간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갈등이 입주자가 아니라 부실한 정책이 문제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 부실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책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준공검사 때 일부가 아닌 전체를 검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더 강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건축 때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 채택 의무화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쳤던 김포에서 한해다 노선 운항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이 노선은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높은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데 한일 간의 교류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로 막혔던 김포 한해다 노선 운항을 오는 29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노선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3월 중단됐는데 2년 3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주일에 8회 운항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주 2회씩, 일본항공과 전일본 공수도 각각 주 2회씩 운항합니다. 김포 한해다 노선은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달하는 황금 노선으로 2019년에는 정기편만 4개 항공사 주 21회씩 모두 84회 운항했습니다. 한국에는 인천공항이, 일본에는 나리타 공항이 있지만 김포와 한해다 공항이 수도 도심과의 접근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은 양국 간 수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높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복원된다는 거는 한일 간의 인적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등 일본 측 방문단과의 면담에서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운행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입국자 격리 면제 등의 방역 조치를 완화했고 일본 정부도 2년 2개월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하면서 양국의 하늘길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노선 운항 재개를 계기로 김포공항 내 외국인 관광객 환대 부스를 마련하고 하반기 일본 주요 도시에서 한국 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수요 증가 추세와 항공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운항 횟수를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고 분양가 상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 물량을 확보하고 신규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장 반응 어떤지 최기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완공하면 3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빠르면 오는 연말 일반 분양이 이뤄집니다. 분양가를 지금보다 최대 4% 올려준다는 말에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현실화 시킨다고 했는데 결국 4% 오른 가지고는 변죽만 올렸지 양이 차겠느냐 이게죠. 40% 올라도 조합원들이 양이 안 찰 텐데 4% 갖고 양이 차겠어요. 건설사 역시 그동안 미뤄지던 일반 분양 물량이 일부 풀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비용 반영을 통한 분양가 상한제 상승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최대 4% 정도 수준으로 공급 확대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입장에선 반길 수만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가격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에 나서면서 입지나 분양가 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세제 혜택으로 임대인에게 선택지를 여럿 만들어준 만큼 반긴다는 의견부터 양도세가 가장 중요한 그분들의 이제 출구거든요. 이제 양도세에서 이제 출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시장의 물량이 이제 풀리지 않는다. 저희 중개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또는 시장 안정 가격에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해도 높아진 금리와 보증금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끼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금리거든요. 금리 해결 안 되면 솔직히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봐요. 단기 전월세 물량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일부를 보전해 주는 대책이 빠지는 등 근본 대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내려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를 돕기 위해 내놓은 노벨 평화상 메달이 경매에서 1억 350만 달러, 우리 돈 1,337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미국 맨해튼의 헤리티지 옥션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지난해 무라토프가 수상한 노벨 평화상 메달이 여러 번의 응찰 끝에 노벨상 경매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고가에 팔린 노벨상 메달은 나선형 DNA 구조를 공동 발견해 1962년 수상한 제임스 왓슨의 노벨 생리의학상 메달로 476만 달러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 편집장인 무라토프는 자신이 수상한 노벨 평화상 메달을 경매에 붙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상원의원회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지 시간 21일 총기 규제 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당은 초당적으로 합의한 총기 규제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총기 규제 법안은 18살에서 21살 사이의 총기 구매자의 경우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살 미만의 총기 구매자의 경우엔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 동안 정신 건강 상태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원금 수십억 원을 허위로 타낸 일본인 남성이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입국 관리소는 불법 체류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된 47살 타니구치 미츠히로가 일본으로 압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부인과 아들 등 40여 명과 공모해서 코로나19 지원금 9억 6천만 엔, 우리 돈 91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T 박병호가 국민타자 이승엽을 넘어 KBO 리그 최초 9년 연속 20홈런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아직 정규리그 절반을 소화하지 않았는데 벌써 지난해 자신의 홈런 기록을 달성하면서 리그 최초 통산 6번째 홈런왕 구치기에도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올해 KT 박병호가 특유의 티라노 스윙으로 몸쪽 직구에 반응하더니 타구를 경기장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뻗어 갑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시대 최고의 홈런 타자 박병호. 마법 같은 대기록을 작성합니다. 9시즌 연속 20홈런. 국민 타자 이승엽과 함께 갖고 있던 종전 8시즌 연속 기록을 뛰어넘은 KBO 리그 최초의 대기록입니다. 2012년 31개의 홈런으로 본격적인 거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박병호는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2년의 공백을 제외하면 9시즌 연속 중단 없이 꼬박꼬박 20개 넘는 홈런포를 터뜨린 겁니다. 정규 시즌을 절반도 치르지 않은 현재 벌써 지난해 홈런 기록에 도달한 박병호는 2위와 격차를 벌리고 있어 이승엽과 공동 1위인 최다 홈런왕도 6번으로 늘리면서 단독 선두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병호는 최근 2년 동안 하락하던 장타율에서도 5할대를 회복하면서 제2의 전성기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율은 낮지만 좀 장타를 쳐야 되는 타자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9시즌을 연속으로 했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좀 기분 좋은 기록인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을 넘겨 전성기가 지났다는 주변의 평가에도 저에게 FA 영입을 결정한 구단과 이강철 감독의 무한 신뢰에 박병호가 거포 마법사로 부활해 화답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부장님 나로호가 오늘 발표됐는데 소감 한 말씀 이따가 원래는 가려고 그러다가 과천에 용산에서 영상을 통해서 볼 계획인데 보고 나서 소감을 말씀드려야지 미리. 오셨습니까? 그 대선배님들을 이렇게 늦게 청사해 보시게 됩니다. 뭐 과거에 또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기 용산에 와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청와대. 저도 청와대 뭐 딱 관전은 한 번 가봤는데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기 그냥 근무할 걸. 용산으로 간다고 한 게 좀 근무를 여기서 또 한 달 넘게 해보니까요. 뭐 전망도 시원하고 수석 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다 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일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3, 2, 엔진 정화, 26, 유료가 발사되었습니다. 아니 왜 영화 보면은 나사에서 어느 단계까지 좋은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아니고 쭉 빼야 된다. 네, 아직은 아니고. 자, 이제 잘 들려주고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을 할 때를 하늘로 날아오는 무료 발사장들 보고
지금 멀리서 봐도 우선 궤도 진입하고 위성 진입 16분 지나면 이상이 진입이고요. 발사비는 얼마나 이런 거 한번 쏴보려고. 그리고 일단은 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저희 솔직히 이제 계속 있는 분들이 나가는 저희도 내려갈 겁니다.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즐거워야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박수 한번 칩시다. 아직 준비가 이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 성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온의 습도까지 높아 그야말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는 37도 가까이 올랐고요. 서울도 30.6도로 후텁지근합니다. 이 더위는 내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강원 산간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최고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미리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7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